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는 크로아티아. 이곳에 한껏 들뜬 표정으로 한 여자가 도착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스.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친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이를 남편 로백에 맡기고 오랜만에 놀러 온 거였어요. 아이 낳고 이런 여행이 얼마만인지 까마득합니다. 베스는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크로아티아 풍경을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왜 여행에서 친절한 택시기사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마침 상냥한 기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택시기사는 시리아에서 건너온 남성으로 이름은 제인. 이곳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숙소까지 도착한 베스. 이 친절한 택시기사에게 팁을 건네고 기사는 택시가 필요하면 부르라며 베스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숙소가 엄청 좋아요. 친구가 베스 온다고 아주 멋진 숙소를 잡아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베스가 만나러 온 그녀의 절친은 케이트. 두 사람은 예전에 대학 시절 룸메이트로 지냈고 이 케이트라는 친구가 베스한테 남편 롭을 소개시켜 준 거였어요. 두 사람의 성격은 아주 극반대입니다. 베스는 약간 내향적이고 차분한 사람인데 반해 친구 케이트는 아주 활달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도 이 둘은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에 살고 있는 친구 케이트는 부자 남편을 만나서 아주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어요. 아직까지 이혼이 성사된 거는 아니라서 남편 카드를 아주 펑펑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숙소도 잡을 수 있었겠죠? 이 두 사람은 이게 얼마만이야 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숙소 테라스로 나가 크로아티아의 바다를 바라보며 샴페인 한 잔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가 준비해온 선물을 케이트에게 내미는데요. 검정색 오닉스 목걸이였어요. 케이트는 고맙다고 하면서 바로 그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풀고 한숨 돌린 뒤 저녁 먹으러 나갈 준비를 하는 베스. 남편 롭이랑 영상통화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막 이 옷 저 옷 갈아입어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구 케이트는 아마 분명히 좋은 레스토랑에 가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옷을 입어도 지금 후줄근해 보여서 베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딸을 안고 있는 남편 롭은 그런 아내를 화면 너머로 바라보며 다정하게 자기는 뭘 입어도 예쁘다고 말해줘요. 그때 케이트가 불쑥 베스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야, 나가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쿨하게 등장하는 케이트. 영상통화 중인 친구 베스의 남편 롭에게도 하이 롭 하고 인사를 건넵니다. 베스의 남편 롭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이 하고 인사를 해요. 뭔가 껄렁껄렁한 친구를 사귀는 자식 바라보는 부모처럼 베스의 남편 롭은 아내 친구 케이트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베스와 케이트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외출을 합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케이트는 베스를 아주 멋진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갑니다. 절벽에 위치해 있어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가장 비싼 음식을 시키고 술 한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케이트가 물어요. 롭이랑은 어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친구에게 베스는 우리 남편 우리 애한테 잘해. 나한테는 노력을 하고 있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영상통화할 때는 되게 다정해 보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베스와 롭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사랑을 나누지도 않고 조금 관계가 시들시들한 모양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도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베스한테 야,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이 답이야 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서 케이트가 베스에게 있잖아 베스 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려던 찰나 음식이 나와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베스는 이제 그만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이 파티걸 케이트는 집에 그냥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놀자 하고 거의 떼를 써요. 어쩔 수 없이 친구 케이트를 따라 클럽으로 가기로 한 베스. 마침 택시를 타야 해서 아까 낮에 만났던 그 친절한 기사 제인을 부릅니다. 그렇게 제인이 태워다 준 클럽에 내려 안으로 들어가는데 난리예요. 막 사람도 많고 음악도 크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스는 원래도 이런 곳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데다 자기는 사실 아이도 있는 유부녀인데 이렇게 젊은 남녀가 막 정신줄 놓고 함께 노는 곳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바텐더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베스. 하지만 케이트가 얼른 아니요, 물은 됐고 진토닉 2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술 한 잔씩을 들고 클럽 안을 돌아다니다가 케이트가 야, 저 남자들 핫한데? 하면서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잘생긴 남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케이트는 친구 베스를 끌고 그 두 남자에게로 다가가 합석을 해버립니다. 자유분방한 케이트는 너무나 신나게 막 웃고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베스는 이렇게 낯선 남자랑 바싹 가까이 붙어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나도 뻘쭘했어요. 남자는 베스의 얼굴 가까이 이렇게 쓱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이전에 봤으면 제가 기억을 했을 텐데. 베스는 네 막 이러다가 저기 우리 애기 사진 보실래요?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어린 딸아이 사진을 막 보여줘요. 케이트는 그런 친구 베스를 보면서 야, 너 다시 좀 즐길 때가 됐잖아. 하룻밤만 딱 즐기고 나면 좀 기분 전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같이 신나게 즐기자고 막 부추깁니다. 남자들은 옆에서 계속 찝적대고 친구는 계속 술을 먹이고 음악은 둥둥둥둥 막 시끄럽고 베스는 그렇게 점점 해롱해롱 정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는 필름이 딱 끊겨요.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눈을 뜬 베스. 숙취 때문에 막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한바탕 토를 한 후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숙소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테라스에 있는 욕조에는 누군가 밤새 목욕을 한 듯 물이 받아져 있었고 친구 케이트의 옷이며 신발, 속옷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케이트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는데 받지도 않고 케이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젯밤 만난 남자 중에 한 명과 하룻밤을 보내러 나간 걸까요? 아무리 기다리고 전화를 걸어도 친구 케이트를 찾을 수가 없자 베스는 숙소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이 숙소 주인은 키가 멀대같이 크고 커다란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는데 나쁜 사람 같진 않았지만 뭔가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고 좀 깐깐했어요. 그는 혹시 케이트 못 보셨나요? 라고 묻는 베스에게 아니요, 못 봤는데요 라고 대답한 후 저기 근데요, 저희 숙소에서 파티하시면 안 돼요. 어젯밤 늦게 음악 트셨죠? 그리고 어젯밤에 2명 더 자고 갔으니까 그 인원수만큼 숙소비 더 청구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2명이 더 자고 갔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설마 어젯밤 클럽에서 만난 두 남자가 이 숙소까지 같이 왔던 걸까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베스. 뭔가 클럽에서 시끄럽게 쿵짝쿵짝 했었고 친구 케이트가 뭐라고 말하는 장면 정도만 흐릿하고 파편적으로 기억이 날 뿐 도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베스는 경찰서로 갑니다. 거만하고 등치 큰 한 남자 형사가 그녀의 신고를 접수하는데요. 베스는 일단 자신이 취하기 전까지 기억하는 모든 것,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본 모든 것을 다 진술하는데 이 남자 형사는 굉장히 띠꺼운 태도로 베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클럽에서 만난 남자들을 숙소로 데려가셨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신다. 예. 그러면서 실종신고를 하고 싶다는 베스에게 실종되신 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실종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전에 나타나거든요. 라고 재수없게 말해요. 실망한 채 경찰서 밖으로 나온 베스. 어제 자신들을 바에 태워다 줬던 그 친절한 택시기사 제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가 친절하게도 와줬어요. 베스가 제인에게 묻습니다. 어제 저희 태워다 주셨던 그 클럽 이름이 뭐였죠? 택시기사 제인은 블루팔러라는 클럽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녀를 거기로 데려다 주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들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큰둥하니 모른다 그러고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답답하던 찰나 밖에서 기다리던 택시기사 제인이 클럽 안으로 들어와 그 바텐더를 붙잡고 똑바로 쳐다보며 현지 언어로 질문하자 결국 대답을 듣게 되는데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제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들 우연히 거기서 그냥 마주친 게 아니고 사실 친구 케이트가 고용한 남성들이었어요. 베스한테 야, 너 좀 즐겨야 돼 계속 그랬었잖아요. 아마 추정컨대 그래서 고용한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의 이름을 알아내고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파악해서 베스와 제이는 함께 그놈들에게 일을 제안하는 척 하면서 그 둘을 식당으로 불러냅니다.
한량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두 남자. 택시기사 제인에게 하이 하면서 인사하며 들어오다가 베스의 얼굴을 보더니 식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베스와 제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후다닥 쫓아가는데요. 크로아티아 거리와 골목을 미친 듯이 달리는 네 사람. 하지만 아무래도 베스는 좀 느리고 이 택시기사 제인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둘 중에 한 놈을 드디어 잡습니다. 제인은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반협박하듯이 윽박지릅니다. 그 여자 어딨어? 제인이 케이트의 행방을 묻는데요. 이 붙잡힌 남자는 우리는 사실 그 여자, 즉 케이트한테 고용된 게 맞고 사실은 어젯밤 그녀와 즐기려고 숙소까지 따라갔다가 가방만 훔쳐서 나왔다. 이게 다다. 그리고 가방은 전당포에 우리가 넘겼는데 다시 찾아주겠다. 미안하다 라고 싹싹 빕니다. 이렇게 베스와 제인은 전당포에 가서 케이트의 파란색 디올백을 되찾아요. 이 가방을 찾아서 나오는 길에 베스와 제인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택시기사 제인이 묻습니다. 혹시 저놈들이 술에 뭘 탄 걸까요? 베스는 아마도 그런 것 같다고, 자기는 술을 먹고 이 정도로 여태까지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인은 그 친구분 케이트 씨가 그랬을 확률은 없고요 하고 묻는데 베스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를 그냥 즐겁게 해주려고 그 남자들을 고용한 것까진 맞는데 그 이상의 어떤 나쁜 짓을 나한테 할 친구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저런 추측을 하면서 제인은 베스를 경찰서로 데려다 줍니다. 이제 사라진 케이트의 소지품을 증거로 내밀며 정식으로 실종 신고도 하고 또 조사도 해달라고 요청할 참이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 내리려는 베스에게 이 택시기사 제인이 잠시만요 하더니 저기 경찰에 가서 뭐 어떤 진술을 다 하시더라도 내 이름은 말하지 말아줘요. 혹시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엮여가지고 비자가 취소되면 전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부탁해요. 베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여행을 마치고 남편과 아이한테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 케이트가 실종되는 바람에 이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크로아티아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니 이번엔 그 재수없는 남자 형사 대신에 다른 여자 형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 형사는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기록에 남겨두지도 않고 정말 일 처리를 하나도 해놓지 않았어요. 여자 형사는 대신 사과를 하면서 베스에게 혹시 그날 밤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베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행히 검사 결과 그녀는 신체적으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스는 숙소로 돌아와 케이트와 이혼 소송 중인 그 케이트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봐요. 그는 케이트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아, 그 여자 원래 호들갑 유전자 타고 태어난 여자잖아요. 또 뭐 관심 받고 싶어서 어디로 튄 걸 수도 있죠.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케이트와 함께 지내던 그 숙소 예약 날짜도 끝났어요. 오늘 체크아웃을 해야 합니다. 그때 숙소 방 안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숙소 주인이 베스와 케이트가 머무는 방에 들어와서 그들의 짐을 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방으로 헐레벌떡 들어오는 베스를 보며 체크아웃은 11시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베스. 숙소 주인은 그녀를 쓱 보더니 아직 친구 못 찾으셨군요. 그럼 여기 더 머무르실 건가요? 하고 묻더니 웬일로 친절하게 친구를 찾을 때까지 자기 숙소에 다른 방이 남아있으니까 거기 머무르라고, 뭐 할인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방을 안내하고 짐까지 옮겨줍니다. 옮겨간 방 침대에서 누워 깜빡 잠에 든 베스. 하도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눈을 감을 때마다 그리고 깜빡깜빡 졸 때마다 케이트와 클럽에서 있었던 장면이 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번쩍 깨어나 앉아 케이트의 아이폰을 들고 계속 비번을 풀어보려고 시도하는데 하지만 도저히 풀리질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숙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 숙소 부엌에서 술 한 잔을 따라 마십니다. 그때 숙소 주인이 나타납니다. 알아서 마시고 계시네요. 베스가 마시고 있는 술을 가리키며 숙소 주인이 말하는데요. 베스가 이거 저 마셔도 되는 거죠? 라고 물으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숙소 주인은 혹시나 배고프냐고 저 음식 주문하려고 하던 참인데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베스는 좀 이따 택시기사 제인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 나갈 거라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숙소 주인이 살짝 베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심쩍은데요. 밖으로 나온 베스는 제인의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베스?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뒤돌아보니까 남편 롭이 찾아왔어요. 베스는 깜짝 놀랍니다. 뭐야, 당신 언제 왔어? 라고 하면서 이 택시기사와 남편을 서로 인사를 시키는데요. 베스는 제인에게 미안하다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식사는 다음에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남편 롭 입장에서는 실종된 친구를 애타게 찾고 있는 자기 아내가 걱정돼서 2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날아왔는데 웬 남자랑 지금 밥 먹으러 가려고 했던 건가? 데이트하려고 했던 건가 싶으니까 뭔가 괜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툴툴거려요. 그래서 저 인간은 누구라고? 그냥 택시기사라고? 근데 그냥 택시기사인데 오늘 저 사람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다고? 라고 하면서 케이트와 베스를 그날 밤 클럽에 데려다 준 기사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러면 저 사람도 사건에 엮여있는 인간일 수도 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믿냐?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설마 저 사람 좋은 택시기사 제인이 위험한 사람인 걸까요? 그때 베스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경찰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케이트를 찾았다고. 근데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케이트가 맞는지 얼굴을 확인하러 남편 롭과 함께 찾아간 베스. 흰 천이 거치는데 케이트가 맞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바다에서 발견됐고 사고인지 아닌지는 부검을 해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숙소로 함께 돌아온 두 사람. 남편 롭은 놀란 아내 베스를 다독이면서 당신 친구 케이트를 좀 거슬리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합니다. 그렇게 케이트의 부검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남아있기로 한 베스를 두고 남편 롭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먼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베스는 경찰에게서 부검 결과를 듣는데 아무래도 이 사건은 사고사가 아니고 살인사건인 것 같다고 해요. 베스는 마지막으로 케이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합니다. 경찰은 그녀를 케이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한 번 더 데려다 줘요. 저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친구한테 조용히 작별 인사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부탁한 후에 형사가 나가자 베스는 가방에서 슬며시 케이트의 아이폰을 꺼내 죽은 그녀의 얼굴 앞에 이렇게 갖다 대고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지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휴대폰을 얼른 확인해 보는데 우선 통화 목록부터 쭉 봅니다. 온통 자신이 건 부재중 전화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벽부 혹은 일꾼의 의미로 저장되어 있는 한 번호가 보입니다. 누구 번호였을까요? 베스의 남편 롭의 전화번호였습니다. 베스는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창을 열어보는데 자기 남편 롭은 베스한테 말하지 마 제발, 그리고 자기 친구 케이트는 베스랑 헤어져,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메시지 창을 더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들이 나눈 예전 대화를 보니까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 무슨 호텔 몇 시, 이런 메시지들도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자신의 절친과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베스가 영상통화하고 있다가 케이트가 나타났을 때 그 남편 롭이 좀 껄끄럽고 어색하게 대했던 것도 이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배신감에 치를 떠는 베스. 하지만 아직 경찰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케이트와 베스의 약물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해요. 이렇게 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 그날 밤 그렇게 필름이 끊길 정도로 기억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베스는 제가 스스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클럽에서 만난 남자 둘이 저 모르게 술에 탄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지만 경찰에서는 그 남자들 조사를 해봤는데 둘 다 전과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시각에 알리바이도 있다. 걔네는 그냥 가방만 훔쳐간 잡범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니 경찰은 베스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베스도 지금 그날 밤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고 막 답답해 미칠 노릇이에요. 경찰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말씀 안 하신 게 더 있나요? 베스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자기 남편이랑 자기 친구 케이트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진술까지 해버리면 베스한테 이 친구 케이트를 해칠 동기가 생겨버리는 셈이잖아요.
더 의심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조사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베스는 진술이 확인될 때까지 여권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크로아티아에 갇혀버려요. 처음 여행 왔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곳이 이제는 감옥같이 느껴집니다. 숙소에 돌아와 친구 케이트와 이혼 소송 중인 그녀의 남편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거는 베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은 알고 있었죠. 로비랑 케이트 둘이 바람 피우는 거.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줬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데 케이트의 남편,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남자가 말합니다. 베스, 당신은 그때 아이 낳기 직전이라고 했었어요. 제가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아마 케이트가 그때쯤 자기랑 많이 싸우고 좀 속이 상해서 자기한테 그냥 복수하려고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그리고 사실 로비랑 케이트 대학 때 둘 사이에 좀 썸씽이 있지 않았었냐. 베스 당신도 알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베스도 알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친구 케이트가 지금의 남편 롭을 베스한테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케이트가 롭이랑 그냥 예전에 술 마시고 술김에 실수로 하룻밤을 같이 보낸 적이 있다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 그 하룻밤의 실수가 롭과 케이트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미련을 남겼었나 봅니다. 속상한 마음에 택시기사 제인과 다시 만나서 밥을 먹는 베스. 제인은 베스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면서 자기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들도 터놓기도 합니다. 지금 이 크로아티아 땅에 베스가 그나마 유일하게 믿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이 택시기사 제인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베스에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남편 롭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당신 괜찮아? 어떻게 돼가고 있어? 태연하게 묻는데 베스는 나 다 알아. 당신이랑 케이트. 롭은 일단 모르는 척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베스는 너네 둘이 문자 나눈 거 다 봤다고. 둘이 나 모르게 몇 달 동안 만나오지 않았냐고 막 따집니다. 남편 롭은 말문이 턱 막혀요. 떠듬떠듬 막 변명을 하는데 자기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잔 게 언제야 생각해봐. 그리고 당신도 막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베스는 내 핑계 대지 말라고 남편 롭의 말을 딱 잘라버리고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베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경찰이 들이닥쳐 베스를 체포합니다. 그들은 베스에게 어떤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이 자카리아 씨를 언제부터 알고 지냈죠? 라고 물어요. 그 사진 속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스가 지난 며칠간 이 크로아티아 땅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 택시기사 제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제인의 원래 이름은 자카리아이고 그가 조직 갱단의 멤버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케이트를 죽인 거고 그걸 베스가 청부한 거라고 마음대로 추측을 해버려요. 베스가 소리를 칩니다. 제가 도대체 왜요? 경찰이 대답해요. 왜냐하면 당신 남편 롭이랑 당신 친구 케이트가 당신 모르게 바람을 피웠으니까요. 네, 경찰도 이들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베스는 저도 그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다고 억울한 듯 주장을 해보지만 경찰은 여전히 베스를 강하게 의심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터덜터덜 숙소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는데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뒤를 확 돌아보니까 택시기사 제인이 베스의 방 안에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베스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야 될까요?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아니면 차분히 물어봐야 할까요? 베스가 당황하면서 고민하는 사이 제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여기 숙소 주인이 들여보내준 거예요. 제가 당신이랑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베스가 그를 보며 뱉은 첫 마디는 근데 당신 체포된 거 아니었어요? 제인이 대답합니다. 네, 경찰에 용의자로 체포됐다가 풀려났어요. 저는 케이트 씨가 사라진 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내내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이게 다 이 어플에 추적이 돼요. 네, 제인은 알리바이가 확인이 돼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베스는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경찰에서 들은 대로 당신 혹시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데요. 사실 잠시나마 혹시 이 택시기사 제인의 짓인가 의심을 했지만 알고 보니 제인은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폭탄 파편을 맞은 남자아이를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그 범죄 조직과 연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인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뒤로 힘을 써가지고 제인이 비자를 받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였다고 합니다.
짧게나마 그에게 품었던 오해는 여기서 풀렸어요. 다행이죠.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발등 찍혔다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그가 떠나고 숙소에서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베스는 거울 뒤에 숨겨진 전선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작은 감시 카메라였어요. 뭔가 느끼하고 수상했던 숙소 주인이 이런 짓을 벌인 거였습니다. 베스는 숙소 주인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하고 그가 다른 데 집중하는 사이에 그 숙소 주인의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빼돌립니다. 잠시 후 숙소 주인이 외출한 사이 베스는 조심스럽게 그 열쇠로 잠겨있는 방을 열어보는데요. 숙소 주인은 전에 이곳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작곡가인데 저기는 제 녹음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녹음실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여러 개의 모니터 화면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에는 숙소의 각 방 화장실과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시각 각 방의 사람들이 뭘 하는지 낱낱이 볼 수 있고 심지어 녹화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마주칠 때마다 느낌이 쎄하다 싶었는데 결국 숙소 주인이 이런 미친 짓거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베스는 일단 케이트가 사라졌던 금요일 밤에 찍힌 영상 파일들을 재생해 봅니다. 같이 외출하는 베스와 케이트가 찍혀 있고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니까 클럽에서 만났던 그 두 남자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취해서 쓰러진 베스를 침대에 눕혀놓고 셋이서 숙소 테라스로 나가 욕조에 물을 받고 같이 놉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음악 틀고 춤도 추고 웃고 떠들고 막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서 왜 그 다음날 베스가 일어나 케이트를 찾으면서 숙소 주인한테 갔을 때 여기서 음악 틀고 파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베스는 침대에 쓰러져 있고 두 남자와 케이트가 신나게 놀던 중 케이트가 잠깐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이 두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들고 튀는 것까지도 녹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놈은 그냥 좀도둑이 맞았어요. 케이트를 해친 용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뒤늦게 화장실에서 나와 가방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된 케이트는 얼른 숙소 밖으로 뛰쳐나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 두 남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또 누군가의 차를 타고 와서 숙소 앞에 내리는데요. 그 차는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베스는 케이트가 남자들을 쫓아갈 때 탔던 택시 번호와 돌아올 때 탔던 그 차량의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그때 이 숙소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덜컹. 대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듣고 이 CCTV 방 안에 있던 베스는 깜짝 놀랍니다. 숙소 주인이 천천히 이 베스가 있는 방으로 다가와서 문을 끼익 여는데 베스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숙소 주인이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뒤에서 문을 빡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숙소 주인이 문에 머리를 정면으로 빡 찍고 나뒹구는 틈을 타서 베스는 얼른 도망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숙소 주인은 머리를 부여잡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베스는 그의 말을 딱 끊고 소리칩니다. 당신이 이 숙소에 투숙한 사람들 사생활 다 찍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밤 케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저 CCTV 화면을 갖고 있으면 경찰에 얘기를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 CCTV는 불법으로 녹화된 거기 때문에 숙소 주인은 얼른 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그 CCTV 자료와 연동시켜 그 안에 녹화된 파일들을 막 다 지우려고 합니다. 그 파일들이 다 지워지면 중요한 증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 돼요! 하면서 베스가 그를 말리려고 하다가 숙소 주인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일단은 얼른 숙소를 빠져나와 도망칩니다. 그녀는 택시기사 제인과 함께 케이트가 두 남자를 따라 나와서 타고 갔던 그 택시를 수소문합니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 택시 차량 번호를 가지고 그 기사를 결국 찾아내요. 그는 그날 밤 케이트가 택시에 타서는 저기 앞에 가는 두 남자가 탄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저놈들이 제 가방을 훔쳤어요. 라고 말했다고 얘기해 줍니다. 열심히 따라가다가 일방통행로에서 앞차를 놓치고 결국 케이트는 경찰서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날 밤에 케이트가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했었단 얘기가 되는데 근데 왜 사건 접수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날은 그 재수없는 남자 형사가 근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케이트의 실종 신고도 제대로 접수하지 않았었죠. 이렇게 택시기사를 만나서 정보를 묻고 듣는 동안에 갑자기 어떤 차가 베스와 제인이 있는 곳으로 끼익 이렇게 달려와서 서는데요. 무심코 차 번호를 본 베스는 깜짝 놀랍니다.
그 차는 케이트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올 때 그녀를 태워다 준 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누가 내리냐? 케이트의 가방 도난 신고도 안 받아주고 케이트의 실종 신고도 안 받아주던 그 재수없는 남자 형사가 내립니다. 베스는 순간 깨닫습니다. 저 자식이 한 짓이구나. 형사는 차에서 내려서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라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베스와 제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서 막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저 남자 형사는 믿을 수 없는 놈이니까요. 이때부터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크로아티아 골목골목과 오래된 성 건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요. 이 택시기사 제인이 경찰들의 이목을 끌어서 먼저 붙잡히고 그러는 동안 베스는 오래된 건물 꼭대기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 형사가 따라붙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 형사에게 베스가 소리칩니다. 당신이 케이트를 해친 거지. 그날 밤 당신이 케이트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추근댔는데 케이트가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나서 그런 걸 거야. 그러자 남자 형사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여자는 해픈 여자였어. 남자 형사가 점점 베스에게로 다가오는데요. 그 순간 뒤따라온 여자 형사가 뛰어 올라와서 남자 형사를 제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가 발을 헛디뎌 높은 건물에서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제1용의자이자 가장 중요한 목격자와 증인이기도 한 그가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결국 택시기사 제인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사태를 파악한 여자 형사가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 형사는 숙소 주인이 가지고 있던 보안 영상을 일부 복구해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베스에게 당신 말이 맞다고 저희가 의심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베스와 케이트가 그날 밤에 놀러 나갔고 남자 2명을 데리고 숙소에 왔고 근데 그놈들이 케이트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죠. 이를 따라 나왔던 케이트는 그들을 직접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자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 남자 형사가 원래 조금 여자들한테 좀 추근덕대던 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쁘장한 케이트를 보고 신고는 그냥 대충 받고 일단 제가 집으로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찝적댔던 거예요. 사실 오늘 밤 남자들도 둘씩이나 숙소에 데려와서 놀았다고 진술한 케이트가 막 자기한테는 뻣뻣하게 굴고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부둣가에서 찍힌 CCTV에 어떤 남자와 케이트가 둘이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그 CCTV를 보면 어떤 남자가 케이트를 확 밀쳐서 바다로 굴러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면서 케이트는 부둣가에 있는 돌에 머리를 팍 부딪히고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려요. 이 남자는 CCTV를 등지고 서 있긴 했지만 정황상 그는 이 남자 형사인 게 분명했습니다. 베스는 이렇게 혐의를 벗고 여권도 돌려받아서 드디어 크로아티아를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일상. 베스는 롭과 이혼을 하고 따로 살면서 이 딸아이를 번갈아가며 키우고 있었어요.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전담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스케줄을 정해두고 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베스가 전 남편 롭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다주는 날이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롭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는 불쌍하고 아련한 눈빛으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라고, 아니면 내일 공원에서 행사 있는데 우리 애 데리고 셋이 같이 갈까 하면서 매달립니다. 하지만 베스는 받아줄 수가 없죠.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베스는 냉랭한 표정으로 아니 다 됐고 내 차 스페어 키가 당신 집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갖고 난 가겠다고 말합니다. 롭은 실망한 듯 알겠다고 하고 자기 옷방에 있는 자켓 주머니에서 한번 찾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베스는 알겠다고 답하고 롭의 자켓 주머니를 뒤지다가 뭔가 작은 물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자기가 케이트한테 선물했던 검정색 오닉스 목걸이 장식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때 롭이 옷방으로 불쑥 들어옵니다. 키 찾았어? 베스는 깜짝 놀라서 라고 대답하고 저기 나 화장실 좀 쓰고 갈게 하고는 화장실로 쑥 들어갑니다. 너무 놀라고 긴장해서 숨이 가빠진 베스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그 여자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세요? 형사님이죠? 저 베스예요. 범인은 그 남자 형사가 아니고. 화장실 안에서 말하는 소리가 나자 롭이 문을 두드립니다. 베스? 그 안에서 누구랑 얘기해? 베스는 안 되겠다 싶어서 통화 중인 형사한테 잠깐만요 하고는 그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화장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롭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당신이 케이트를 죽였어. 범인은
그 남자 형사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비 지금 뭐 농담하는 거야? 하면서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감을 잡은 베스가 케이트의 목걸이 장식을 증거로 들이밀면서 계속 따지자 결국 롭은 핑계를 대긴 하지만 자기 죄를 사실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영화는 이제 진짜 진실을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젊은 시절 이 롭과 케이트는 술 먹고 한번 불장난을 했던 사이였습니다. 사실상 딱히 진실된 감정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케이트는 이 롭이라는 남자를 자기 친구인 베스에게 소개시켜 준 거고 그렇게 해서 베스와 롭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관계가 소원해진 둘. 그리고 때마침 케이트도 자기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롭과 케이트가 자신들의 배우자 몰래 이런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스가 케이트를 보러 놀러 간다고 하니까 롭이 막 불안했던 거죠. 사실 그전부터 케이트가 자꾸 롭한테 우리 그냥 잘못한 거 다 베스한테 얘기하자고 그랬었거든요. 이 베스의 친구 케이트가 어떤 감정이었는가 하는 거는 약간 불분명하긴 한데 유추를 해보자면 자기도 일단 홧김에 롭을 불러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만남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또 자기 친구 베스가 이딴 남자랑 사는 건 안 되겠다 싶은 건지 롭이랑 베스 이 둘은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롭은 케이트가 뭔가 말할까봐 베스가 크로아티아로 떠난 날 그 밤에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자기도 크로아티아로 날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케이트와 베스가 클럽에 갔다 오고 클럽에서 만난 두 남자는 가방을 훔쳐갔고 그래서 경찰서에 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자 형사가 케이트한테 추근덕댄 것까지는 이 앞서 영화에 나온 대로가 맞는데 남자 형사는 사실 그렇게 케이트를 숙소 앞에 내려다주고 그냥 갔습니다. 형사의 차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가려는 케이트를 누군가 불러요. 돌아보니 롭이었습니다. 그렇게 롭이 케이트와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베스한테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설득을 하다가 둘이 부둣가까지 걸어간 거고 그날 밤 그곳 CCTV에 찍힌 남자의 뒷모습은 그 재수없던 남자 형사의 뒷모습이 아니고 롭의 뒷모습이었던 겁니다. 롭은 계속 케이트한테 애원합니다. 말하지 마 제발. 우리 입만 다물면 돼. 하지만 케이트가 계속 말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게 화가 난 롭이 우발적으로 그녀를 밀어서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자, 이게 진짜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롭은 자기가 케이트를 밀어버린 것까지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사고였다. 그리고 케이트가 자꾸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베스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거짓말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베스가 주머니에 넣었던 휴대폰을 통해서 경찰이 다 들었고 그렇게 롭은 체포가 됩니다. 영화는 롭의 급소를 공격해서 쓰러뜨린 후 아이를 안고 당당히 그의 집에서 빠져나오는 베스를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오늘의 영화는 위크 앤 더 웨이 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